73세 김순예 어르신, 어제 저녁 냉장고 앞에서 5분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치매 오는 건가?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거 치매 아니에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 치매처럼 뇌를 망가뜨린다는 거 아세요? 서울대 의대 연구 결과인데요. 혼자 사는 노인이 치매 걸릴 확률이 2.6배 높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순예 어르신이 3개월 만에 이걸 완전히 뒤집었다는 겁니다. 치매약 하나는 안 먹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김순예 어르신의 통장에는 매달 25일 딱 90만 원이 들어옵니다. 유족연금이에요. 3개월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150만 원이었어요. 하루아침에 40%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배우자라서 평생 매달 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혼자 사니까 돈이 덜 들 줄 알았는데 관리비는 똑같이 15만 원 나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7만 원, 휴대폰 3만 원, 25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요. 부식비가 30만 원 나갑니다. 여기에 고혈압약, 무릎 주사 맞으러 정형외과 다니면 병원비 10만 원. 계산해보니 한 달에 70만 원이 기본으로 나갑니다. 남는 건 20만 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TV 고장나면 끝이에요. 보일러 고장나면 끝입니다. 치과 가야 하면 그것도 끝이에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저녁 7시 밥을 먹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서요. 50년 동안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이 없습니다. 어르신은 습관적으로 그릇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가요. 억지로 몇 숟가락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9시 침대에 눕습니다. 이불을 덮는데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어요. 어르신은 습관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찾아서요. 하지만 차가운 이불만 만져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혼자구나.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서 7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건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래요. 친구 100명보다 진짜 이야기 나눌 사람 1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김순예 어르신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혼자라서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입구에서 같은 아파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던 분이에요. 어디 가세요? 장 보러요. 나도 장 보러 왔어요. 같이 가요. 별것 아닌 대화였습니다. 마트를 돌면서 이거 어디 있어요? 저거 얼마예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았던 시간이 바로 그 20분이었다는 거요.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0월 아침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호박죽을 끓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예전에는 이 죽을 끓이면 눈물이 났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디선가 듣고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봐야겠어.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천천히 걸어봤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떨어졌어요. 참 예쁘더라고요.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어르신들도 산책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혼자 걷고 어떤 분은 둘이서 걷고 있었습니다. 나만 혼자인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조금 위로가 됐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요. 하루 중에 누군가와 말을 나눴다는 것. 그게 하루를 견디게 해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마트에서 만난 그 할머니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복지관 1층에 있는 카페에서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이었어요. 할머니와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식들은 연락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어요. 복지관 프로그램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체조교실 있어요. 나 거기 다녀요. 같이 가볼래요? 어르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권하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다음 주 화요일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에 갔어요. 3층 강당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됐어요. 다들 여자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음악을 틀고 체조를 가르쳤어요. 팔을 위로, 옆으로, 아래로. 간단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동작도 잘 안 따라가고 사람들 눈치도 보였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다들 물 마시며 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나도 처음 왔을 때 어색했어요. 근데 몇 번 오면 괜찮아요. 그 할머니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자식은 미국에 있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외롭죠. 근데 여기 오면 좀 나아요. 사람들 만나니까.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복지관에 갔습니다. 체조하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어르신들이 생겼어요. 김할머니, 박할머니, 이할머니. 다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 자식이 멀리 사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다들 밝았어요. 웃었습니다. 농담도 하고 수다도 떨었어요. 힘든 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르신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김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밝은 게 아니라 밝은 척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나도 외로워요. 근데 여기서까지 우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 말이 어르신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밝은 척하는 것도 용기구나. 그날 밤 어르신은 거울을 봤어요. 며칠 만에 보는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이 깊었고 머리가 휘었고 눈가가 처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슬펐어요. 늙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살아있구나.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술래야 힘들지? 외롭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 눈물이 났어요. 혼자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까 조금 후련했어요. 그날 밤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남편 방을 정리하기로요. 3개월 동안 손도 못 댔던 방이었어요.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냄새가 났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셔츠, 바지, 재킷, 스웨터. 손으로 만지며 기억했어요. 이 옷 입고 손주 돌잔치 갔었지. 이거 내가 사준 거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계속했어요. 옷을 깨끗이 개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다 버릴 수는 없었어요. 몇 벌은 남겨뒀습니다. 그 중에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스웨터가 있었어요. 회색 스웨터였습니다. 부드러운 울 소재였어요. 어르신은 그 스웨터를 입어봤습니다. 큰 사이즈였지만 따뜻했어요. 남편이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가 입어야겠다. 책상도 정리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안경, 수첩, 펜이 있었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 글씨가 보였어요. 순례 생일 선물 사기, 병원 예약 수요일 이시, 전국 알기 이런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글씨를 보며 울었어요. 남편이 자기를 생각했다는 게, 자기를 위해 이런저런 신경을 썼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미처 말 못했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책장에 꽂아뒀어요. 가끔 꺼내서 볼 작정이었습니다. 방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남편을 지운 게 아니라 남편을 정리한 거였습니다. 이제 남편은 방에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 마음속에 있었어요. 도쿄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500명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했대요. 그 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3가지였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밥 먹는 사람들이 건강했어요. 둘째, 작은 사회 활동. 친구 많을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2~3번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면 충분했습니다. 셋째, 작은 목표.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산책하기, 오늘 밥 잘 먹기, 이런 작은 목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순예 어르신은 이 3가지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순예 어르신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연금은 여전히 90만 원입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바빠요. 한 달에 1번 전화하면 다행이에요. 명절에나 볼까 말까 합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가끔 눈물 나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법을 알아요.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은 없앨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한 외로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외로움 속에서도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올 때, 새가 지저귀일 때, 산책길에 꽃이 피었을 때, 누군가와 인사를 나눴을 때, 밥이 맛있을 때,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하루를 채워요.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작은 만족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어르신은 깨달았어요.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이구나. 복권 당첨되거나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게 행복이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 죽이 맛있었던 것, 산책길에 만난 할머니와 웃으며 인사한 것, 저녁에 읽은 책 구절이 마음에 와닿은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노래교실이었어요. 박할머니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나 노래 못해요. 괜찮아요. 다들 못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은 따라갔어요. 노래방 기계가 있었습니다. 트로트를 불렀어요. 남진,
나훈아, 패튀김. 옛날 노래들이었습니다. 어르신도 아는 노래였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들 박수 쳐주고 웃어줬습니다. 어르신도 용기를 내서 한 곡 불렀어요.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어요. 가사가 슬펐습니다. 하지만 참고 끝까지 불렀어요. 노래가 끝나자 모두 박수쳤습니다. 잘하셨어요. 목소리 좋으세요.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르신은 생각했어요. 오늘 참 좋았다. 노래 부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노래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산책,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체조교실, 금요일에는 노래교실, 주말에는 집에서 쉬거나 도서관에 갔습니다. 매일이 비슷했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적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이 평화를 줬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요즘 웃고 있네. 거울을 보니까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어요.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50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에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식단도 아니었어요. 바로 삶의 의미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했어요. 거창한 이유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이야. 오늘 친구 만나는 날이야. 오늘 좋아하는 드라마 하는 날이야. 이런 작은 이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있으면 일어나게 돼요. 밥을 먹을 이유가 있으면 밥을 먹게 됩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살아가게 돼요. 김순례 어르신에게도 이유가 생겼어요. 화요일 아침이면 오늘 체조교실 가는 날이지 하고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아침이면 오늘 노래하는 날이지 하고 기대했어요. 일요일 오후면 내일 산책 가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이유들이었지만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건강은요? 괜찮아. 요즘 복지관 다녀. 복지관요? 응. 체조도 배우고 노래도 불러. 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어르신도 놀랐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밝아졌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기운이 없으셨는데 지금은 달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은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달라진 걸까?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똑같았어요. 주름도 똑같고 흰 머리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나 좀 밝아진 것 같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고마워.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일기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순례 어르신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여전히 90만 원이에요. 자식들은 여전히 바빠요. 외롭고 가끔 눈물 나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요. 외로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외로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기쁨들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 창밖의 새소리, 산책길의 꽃, 친구와 나눈 인사, 맛있는 밥, 좋은 책 구절,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채워요. 거창한 행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만족으로 충분해요. 일본의 선승 료카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으면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시냇물 소리를 듣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눈을 보고 싶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하고 싶은 일이에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세계 여행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겁니다. 봄에 꽃을 보고,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시고, 가을에 단풍을 보고,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 앉는 것. 그게 전부예요. 김순례 어르신은 이제 압니다. 노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요. 노년은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를 작은 것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 뭘 먹을지, 오늘 누굴 만날지, 오늘 뭘 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혼자 산다는 건 외롭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싶으면 쉽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돼요. 자식들도 각자 삶이 있습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연락하는 거예요. 어쩌다 전화 오면 고맙고, 안 와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챙깁니다. 내가 나를 돌봐요. 밥 잘 먹고, 산책하고, 사람 만나고, 웃고, 노래 부르고,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할머니를 만났어요. 7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남편을 얼마 전에 떠나보낸 분이었어요. 눈이 붓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김순례 어르신은 그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나도 작년에 남편 떠나보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괜찮아요. 어떻게요?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만나는 거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도 그랬는데요, 뭐. 처음에는 안 믿어졌지만 정말 괜찮아져요. 완전히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외롭고 가끔 눈물 나요. 근데 그래도 살만해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체조해요. 그날 어르신은 그 할머니 옆에서 체조를 했습니다. 동작을 알려주고 격려했어요.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체조가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할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어르신은 들어줬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며 들어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르신은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네. 자기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힘들었어요. 자기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복지관에서요. 할머니가 먼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좀 나아 보이네요. 네, 지난주에 어르신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체조 교실 끝나면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좋았던 것도 이야기했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게 큰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물었어요. 어르신은 요즘 행복하세요? 어르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글쎄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빠듯하고, 여전히 불안해요.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하다기보다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위로가 돼요. 꼭 행복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요. 그럼요. 그냥 괜찮으면 돼요. 괜찮게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 가서 친구를 만났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책을 읽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밥을 먹었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하고 말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내일도 눈을 뜰 겁니다. 또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게 웃고 있을 이유는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린 이 작은 선택들 때문일 겁니다. 오늘을 살아냈으니 내일도 살아낼 수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73세 김순예 어르신, 어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큰딸한테서 연락 왔나? 작은 아들한테서 문자 왔나? 저녁 8시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지?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 조사 결과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일주일에 한 번도 자식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식과 매일 연락하는 어르신이 오히려 우울증 위험이 2배 높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요. 김순예 어르신은 이걸 깨달은 후 단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순예입니다. 올해 73이에요. 남편은 2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45년 만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밥을 해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고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하루하루였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배우자 상실 후 정체성 혼란이라고 부른답니다. 50년 가까이 누구의 아내로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김순예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게 막연했어요. 자식들이 걱정했어요. 큰딸이 엄마,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남편 없이도 괜찮을까? 하지만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들 자기 인생이 있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늙은 엄마까지 떠안고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과 제 기초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서울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 박순자 씨는 한 달에 12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집은 전세로 살고 있었고 전세금은 아직 여유가 있었으니 당장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이 말씀하시더군요. 노후엔 세 가지만 있으면 돼. 건강, 돈, 그리고 혼자 있을 용기.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어요. 신문에서 읽었는데 노인 중 30%가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일주일에 두세 번 있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안녕이라고 인사할 사람도 저녁에 잘 자라고 말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조금씩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식들 생각이 났어요. 큰딸은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작은 아들은 아직 미혼인데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거의 일한다고 했어요. 둘 다 서울에 살고 저는 경기도 외곽에 혼자 살았습니다.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였지만 자주 보긴 어려웠지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밥은 잘 먹어? 먹지, 걱정 마. 짧은 통화였지만 그 통화 하나로 일주일을 버텼어요. 자식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정서적 의존이라고 부른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전화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확인하고 점심 먹고 나서도 확인하고 저녁에 누우면서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있나? 문자가 왔나? 아무것도 없으면 서운했어요. 오늘도 연락 없구나? 그러다가 제가 먼저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뭐해? 큰딸은 대부분 엄마, 지금 애들 밥 먹이는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딸한테 전화가 안 왔습니다. 깜빡한 거겠지요. 작은 아들은 엄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 했어요. 역시 밤이 늦었는데도 아들에게서 전화는 안 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괜찮아. 바쁜 거지 뭐.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나는 이렇게 기다리는데 자식들은 나를 잊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남편이 있을 때는 자식들 전화 없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자식들 전화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걸까? 전화가 오면 하루가 행복하고 전화가 안 오면 하루가 우울한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복지관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어르신들 중에 자식 전화 기다리다가 우울증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니까요. 그 말이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장을 보러 나가야 했는데 우산을 써도 다 젖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혹시 시간 되면 엄마 좀 데리러 와줄래? 장 좀 봐야 하는데. 큰딸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진짜 안 돼. 둘째가 열이 나서 병원 가야 해. 그리고 큰애 학원 데려다 줘야 하고. 정말 미안해, 엄마. 아, 그래, 지은아. 엄마 괜찮아. 병원 잘 다녀와.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손자가 아픈데 병원 가야 하는 건 당연하죠. 저도 이해해요. 근데 왜 이렇게 서운한 걸까요? 왜 이렇게 혼자라는 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그날 장을 보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라면을 끓여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 삶의 중심이 자식이 되어버린 걸까? 남편이 떠나고 나서 무의식 중에 제가 자식들한테 기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외로움을 자식들이 채워주길 바라고, 심심함을 자식들이 달래주길 바라고, 내 하루를 자식들이 의미 있게 만들어주길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런 제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 알았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가족 상담 전문가가 쓴 책을 도서관에서 봤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노년의 부모가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면 자식은 죄책감과 부담감 사이에서 고통받고 부모는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무너진다. 딱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와 안 왔을 때의 제 기분 변화를요. 전화가 오면 하루가 밝아졌어요. 오늘 딸이 전화했어. 아들이 안부 물어봤어. 그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밥맛도 나고 TV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며칠 안 오면 점점 우울해졌어요. 오늘도 연락 없네. 나는 이렇게 기다리는데 얘들은 나를 잊었나 봐. 그러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게 되고 통화가 짧게 끝나면 서운해하고 서운해하는 제 자신이 또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런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문제는 자식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식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전화 안 하는 것도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고 바빠서 깜빡한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달려왔고 명절에는 꼭 찾아왔고 용돈도 가끔 보내줬어요. 나쁜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또래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 자식들은 잘하는 편이었어요. 친구 하나는 1년 내내 자식 얼굴 한 번 못 본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식들이 제 외로움을 채워주길 바라고, 제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길 바라고, 저를 잊지 말아달라고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컸고, 실망이 클수록 제 자존감은 낮아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저는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노인심리 전문의가 라디오에서 말하더군요. 노년의 행복은 기대치와 반비례합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불행해지고, 기대가 낮을수록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쉬운 결심은 아니었어요. 습관처럼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고 무의식 중에 전화를 기다리게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바로 확인하지 않기, 자식들한테서 연락 오길 기다리지 않기, 대신 제가 할 일을 찾기.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보는 게 습관이었는데 안 보려니까 손이 근질근질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대신 일어나서 세수하고 창문 열어 환기시키고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만 시간을 미루니까 마음이 덜 조급해지더군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자식들한테서 전화가 안 와도 괜찮은 척 하려니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해?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바쁜 거 아니까 전화 안 한 거야. 딸이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요즘 정신 없어서 전화 못했어. 건강하지? 응, 건강해. 걱정 마. 통화는 짧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있었어요. 저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전화를 안 한 것도, 통화가 짧게 끝난 것도 이상하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었고, 실망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기대하지 않는 게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구나. 자식들이 전화를 해도 고맙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마음. 그게 진짜 편안함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다는 것. 그 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제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점심 먹고 나서 도서관 가서 책 읽기, 저녁엔 TV 보다가 일기 쓰기.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이 제 하루를 채워줬어요. 예전엔 자식들 전화 하나로 하루가 좌우됐는데 이제는 제 루틴으로 하루가 채워졌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게 됐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다 보니 비슷한 시간에 산책하는 분들이 보이더군요. 처음엔 가볍게 목례만 했는데 나중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이런 대화도 나누게 됐습니다.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짧은 인사와 대화가 제 하루에 작은 온기를 더해줬어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약한 유대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꼭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가벼운 교류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거요. 저녁에는 일기를 썼어요. 별다른 일이 없는 날도 썼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렸다. 산책하다가 길고양이를 봤다. 점심은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다. 오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는데 좋은 구절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쓰다 보니 신기한 게 별것 아닌 하루인데도 글로 쓰면 의미가 생기더군요. 내 하루가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 그게 위안이 됐습니다. 심리치료사가 쓴 책에서 읽었는데 일기 쓰기는 자기 긍정의 도구랍니다. 별것 아닌 하루도 기록하면 의미가 생기고 그 축적이 삶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자식들한테서 전화가 와도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 왔네 하고 받았어요. 통화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부 묻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전화가 안 와도 괜찮았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바쁘게 살고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기분이 일정해졌어요. 예전엔 자식들 전화 하나로 하루가 행복하거나 우울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복이 없었습니다. 매일이 비슷하게 평온했어요. 특별히 행복하지도 특별히 우울하지도 않은 그냥 담담한 일상. 그게 편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라디오에서 말하더군요. 감정의 평온함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기복이 심하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일 있겠어. 그냥 내가 바쁜 거 알아서 안 귀찮게 하려고. 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해해.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는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들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엄마, 진짜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 괜찮아. 예전엔 외로웠는데 요즘은 괜찮더라. 할 일도 생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엄마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 그 말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정말 괜찮았거든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지만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무언가에 짓눌려 있지 않은 자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손주들 데리고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엄마 보고 싶지도 않았어?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어서 와,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라고 말했어요. 서운함 없이요.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놀고 딸이 부엌에서 커피를 타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의 일상, 손주들 학교 생활, 사위 이야기.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예전엔 나는 요즘 이래, 나는 이렇게 외로워하면서 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냥 들어주는 게 편했어요. 딸도 편해 보였어요. 예전엔 제가 외로움을 토로하면 딸이 미안해하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담 없이 편하게 이야기하더군요. 대화 중에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여. 뭔가 달라졌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달라졌는데?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예전엔 엄마가 뭔가 애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무리하지 않는 느낌?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자식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말인데 예전엔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 미안한 얘기지만 전화하면 엄마가 외롭다고 하시고 그럼 내가 더 자주 와야 하나 하는 죄책감이 들었거든. 근데 요즘은 편해.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내시니까 나도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어요. 제가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편해졌다는 걸요. 제가 전화를 기다리고 외로움을 호소하고 자주 연락하라고 했을 때 자식들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효도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그럴 시간이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했겠지요.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자식들도 편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관계가 가벼워지니까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이 오더군요.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지금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체조하고 세수하고 아침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천천히 씹으며 먹어요.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저는 그걸 들으며 설거지를 합니다. 8시쯤 되면 산책을 나가요.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면서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눕니다. 산책하고 돌아오면 9시 반쯤 돼요. 그러면 집에서 쉬다가 10시쯤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서 2시간 정도 책을 읽어요. 요즘은 법정 스님의 수필을 읽고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소유를 줄일수록 자유로워지고 기대를 낮출수록 행복해진다. 제 요즘 삶을 딱 표현한 말 같았어요. 점심은 집에 와서 간단하게 해 먹어요. 국 끓이고 반찬 꺼내서 혼자 먹습니다. 오후엔 낮잠을 자거나 TV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다큐멘터리를 보기도 해요. 저녁은 일찍 먹어요. 6시쯤 먹고 설거지하고 저녁 산책을 나갑니다. 저녁 산책은 짧게 집 주변만 돌아요.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와서 씻고 일기를 쓰고 책을 조금 더 읽다가 10시쯤 잡니다. 별것 아닌 하루입니다. 특별한 일도 없고 극적인 변화도 없어요. 하지만 이 하루가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합니다. 예전처럼 자식들 전화를 기다리느라 하루를 허비하지 않아요. 제 하루를 제가 채우고 있습니다. 노년학 전문가가 강연에서 말하더군요.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루틴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상이 삶의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외롭습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남편 생각이 나고 자식들 생각이 나요. 같이 밥 먹던 시절이 그립고 시끌벅적하던 집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자식들이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외로움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오늘은 외롭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보다가 일찍 잡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엔 또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엔 외로움이 올 때마다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고 저는 더 초라해지고 이제는 외로움을 제가 감당합니다. 외로워도 괜찮아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예전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연금 90만 원으로 사는 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만합니다. 검소하게 살면 충분해요. 매달 3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20만 원은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조금씩 모아둡니다. 혹시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가끔 큰딸이나 작은아들이 용돈을 보내주는데 그건 따로 모아둡니다. 나중에 손주들 용돈으로 줄 거예요. 지난주에 동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다는 공지를 봤어요. 노인 요가 교실이었습니다. 처음엔 관심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신청했어요. 어제 첫 수업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모여서 선생님 따라 간단한 동작을 하는 거였어요. 몸이 뻐근했는데 조금 풀리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좋았어요. 자식들이 중심이 아니라 제가 중심인 세계. 그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많이 흔들렸어요. 제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았고 외로움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기댔어요. 자식들이 제 외로움을 채워주길, 제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식들의 몫이 아니었어요. 제 몫이었습니다. 제 삶은 제가 채워야 하고, 제 외로움은 제가 감당해야 하고, 제 하루는 제가 의미 있게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걸 깨닫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결심한 후 몇 달이 지났고, 이제는 조금 편해졌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니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눈빛도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았고요. 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술래야,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돼. 그 말이 스스로에게 위안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긍정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격려라고 부른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들이 칭찬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밥을 먹었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가 증명했듯이 70대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평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매일 작은 것들을 해내는 것, 혼자서도 하루를 채워가는 것.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불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하고 말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내일도 눈을 뜰 겁니다.
또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창문을 열고 숨을 쉬어 보세요. 따뜻한 물을 마셔보세요.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세요. 누군가에게 인사해 보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하루가 채워집니다. 10년 후, 20년 후,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게 웃고 있을 이유는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린 이 작은 선택들 때문일 겁니다. 오늘을 살아냈으니 내일도 살아낼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하루를 살고 있어요. 외롭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덜 무겁기를, 당신의 내일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당신이 무사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노후의 팔자 좋다는 말, 우리는 언제부터 돈 많고 자식 잘된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강남에 아파트 서너 채 가진 사람, 자식이 의사나 변호사인 사람, 해외여행 자주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팔자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버틸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상팔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노후를 천국처럼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옛사람들은 인생길을 걸으며 나누는 담담한 이야기를 노정한담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적지보다 그 길 위에서 나눈 말들이 더 오래 남았지요. 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함께 길을 걷는 것. 그게 노정한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조언보다 이해받는 이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가르치려 들기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럴 수 있지요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가 될수록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점점 편안해지고 누군가는 더 불안해집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무거워집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는 돈, 자식,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돈 많은 노인이 불안해하고 자식 잘된 노인이 외로워하고 명예 있던 노인이 초라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반대로 돈은 많지 않아도 평온한 노인, 자식과 자주 만나지 않아도 담담한 노인, 크게 이룬 것 없어도 당당한 노인도 있습니다. 실제 노년 상담 사례에서도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기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재산 규모도 아니고 자식의 성공도 아니고 건강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노후를 가른 걸까요? 오늘은 인생 후반길에서 만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의 공통점을 노정한담처럼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했던 것들, 당연해 보이지만 지켜보니 가장 어려웠던 것들,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팔자 좋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돈 많은 노후, 자식 잘된 노후, 건강한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았고, 자식을 잘 키우려 애썼고,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후가 되어보니 달랐습니다. 73세 김정수 씨는 재산이 20억이 넘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돈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 씨는 불안합니다.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려면 얼마나 들까? 돈이 많은데도 돈 걱정을 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사기당할까봐 사람도 못 만나고 돈 쓰는 것도 아깝고 돈은 많은데 불행합니다. 정수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도 불안하더라고요. 69세 박미숙 씨는 자식이 잘 됐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임원, 딸은 의사입니다. 손주들도 명문대 다니고 집도 잘 살고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미숙 씨는 친구들 만나면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우리 딸이 병원에서 인정받는데. 자랑은 하는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미숙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잘 돼도 외롭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팔자 좋은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많아도 불안하고 자식 잘 돼도 외롭고 건강해도 무료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무엇일까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년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많이 가진 노후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사는 노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안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친구에게 기대지 않고, 국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고맙지만 적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72세 이경자 씨는 혼자 삽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친구도 많지 않고 연금도 적습니다. 그런데 경자 씨는 편안합니다. 나는 나만 챙기면 되니까 편해요. 자식 눈치 안 봐도 되고 친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경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산책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삽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외로움이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혼자 밥 먹어도 밥맛이 나고 혼자 TV 봐도 재미있고 혼자 산책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를 견디는 게 아니라 혼자를 즐깁니다. 70세 최동수 씨는 혼자 사는데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산책 나가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집에 와서 음악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동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누군가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볍고 부담이 없고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일상입니다. 산책 나가기, 책 읽기, 친구 만나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이런 작은 것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누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잘 보냈네 하고 만족합니다. 68세 윤정혜 씨는 매일 아침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산책 가고, 도서관 가고, 점심은 김치찌개 끓여 먹고, 오후에는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하루를 계획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정혜 씨는 저녁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꽃 봤다. 도서관에서 좋은 책 읽었다. 친구랑 통화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적고 보면 하루가 알찹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산책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고 나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얻는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것, 그게 팔자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집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허름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집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월세로 사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을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자식 집에 사는 노인도 불편합니다. 거실에 나가려다가 며느리 눈치 보고, 냉장고 열려다가 사위 눈치 보고 방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빚이 없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은 없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매달 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독촉 전화 받을 일도 없고, 밤에 편하게 잠을 잡니다. 빚이 있는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자가 얼마지? 원금은 언제 갚지? 죽기 전에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없으면 편합니다. 적게 살아도 내 것이니까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이자 수입이든 뭐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관리비 내고 밥 사 먹고 병원 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있으면 편합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넷째, 몸이 아직 내 말을 듣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혼자 갈 수 있고, 밥 혼자 먹을 수 있고, 옷 혼자 입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노인은 불행합니다. 화장실 가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고, 밥 먹으려면 떠먹여줘야 하고, 옷 입으려면 입혀줘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다섯째, 교통이 편합니다.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외진 곳에 사는 노인은 불편합니다. 장 보러 가려면 택시 타야 하고, 병원 가려면 자식 차 얻어 타야 하고, 나갈 때마다 눈치 봅니다. 하지만 교통이 편하면 자유롭습니다.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섯째,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김치 꺼내 먹습니다. 맛있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못 해 먹는 노인은 의존적입니다. 누군가 해줘야 밥을 먹습니다. 자식이 안 오면 굶고 도우미가 안 오면 굶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일곱째,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도서관 가야지, 내일 친구 만나야지, 내일 청소해야지, 이런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일 할 일이 있으니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할 일 없는 노인은 무료합니다. 내일도 그냥 집에 있겠지. 내일도 TV만 보겠지. 내일이 안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으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덟째, 통장에 비상금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 가야 하면 가고, 안경이 망가져서 새로 맞춰야 하면 맞추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야 하면 고칩니다. 비상금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아홉째, 마음 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한 명이면 됩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노인은 외롭습니다. 힘들어도 혼자 견디고, 아파도 혼자 버티고, 외로워도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열째, 하루를 후회 없이 마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잘 보냈네 하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걸, 오늘 그거 할 걸, 이런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했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났고,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잠듭니다. 후회 많은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사는 노인은 편하게 잠듭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이 10가지가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현실적 조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5가지만 있어도 노후는 편안합니다. 10가지 다 있으면 노후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후에 가장 상팔자인 사람의 핵심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집에서 눈치 안 보고 사는 자유입니다. 집이 크든 작든, 낡든 새 것이든 내 집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 나갈 때 눈치 안 봐도 되고, 냉장고 열 때 눈치 안 봐도 되고, 친구 부를 때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75세 김영희 씨는 30평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여기가 내 집이에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자식 집에 가면 눈치 봐야 하는데 여기는 내 마음대로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내 집이 있다는 건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팔자입니다.
둘째, 연금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수입입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8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누구한테 빌릴 필요도 없고, 내 돈으로 삽니다. 73세 박철수 씨는 연금 90만 원으로 삽니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달 일정하게 나오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이번 달에 얼마 쓸지 알고, 다음 달에도 얼마 들어올지 알고, 그게 안심이 돼요. 연금이 있다는 건 안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팔자입니다. 셋째, 혼자서도 잘 노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함께하지 않아도 즐겁습니다. 혼자 산책 나가도 좋고, 혼자 책 읽어도 좋고, 혼자 음악 들어도 좋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합니다. 70세 이순자 씨는 혼자 노는 법을 압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창밖 보는 것도 좋고, 오후에 도서관 가서 책 읽는 것도 좋고, 저녁에 음악 들으면서 뜨개질하는 것도 좋아요. 누군가 필요 없어요. 혼자 노는 능력이 있다는 건 자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팔자입니다. 넷째, 돈 걱정 없이 잠드는 밤입니다. 통장 잔고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은 없고, 내일 당장 돈 쓸 일도 없고, 편하게 잠듭니다.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내일 뭐 먹지 생각하지, 내일 돈 어떻게 구하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68세 최정혜 씨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잠듭니다. 통장에 돈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빚도 없고, 당장 쓸 일도 없고, 그래서 편하게 자요. 돈 걱정하면서 자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편하게 잠든다는 건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게 상팔자입니다. 다섯째, 내 몸이 아직 내 말을 들어주는 삶입니다.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아파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걷고 싶으면 걸을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으면 잘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내 말을 듣습니다. 72세 윤동철 씨는 무릎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요. 하지만 천천히 걸으면 걸을 수 있어요. 산책도 나가고 마트도 가고 혼자 다 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몸이 내 말을 듣는다는 건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팔자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팔자 좋은 노후는 많이 가진 노후가 아니라 편안하게 느끼는 노후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불행하고, 돈이 적어도 편안하면 행복합니다. 자식이 많아도 외로우면 불행하고, 혼자여도 편안하면 행복합니다. 팔자는 조건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어떤 조건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팔자를 결정합니다. 인생은 버텨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지킨 사람이 이깁니다. 버티는 건 괴롭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버팁니다. 하지만 자기 하루를 지키는 건 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지킵니다.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루를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켰으니 내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키다 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존엄이 노후의 기준입니다. 노후는 뭔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뭔가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자유를 지키고, 내 하루를 지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존엄은 지켜야 합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삽니다. 그게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이 노후를 지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 나가고 사람 만나고 책 읽고 저녁에 편하게 잠드는 사람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팔자 좋은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조금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감사할 일이 있었나요? 오늘 웃은 일이 있었나요? 오늘 편안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큰 집이 없어도, 많은 돈이 없어도, 자식이 잘 되지 않았어도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보냈다면 그게 팔자입니다. 내일도 그렇게 보내세요. 스스로 하루를 채우고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세요. 그게 진짜 상팔자 노후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노후를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미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만의 속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